뒤돌아보지 마. 얼굴 나와. 자, 봅시다. 자, 오늘 나갈 진도는 주기율표 얘기를 나갈 건데요. 자, 먼저 38페이지 잠깐 먼저 봅시다. 38페이지 보시면 원자의 구조라고 나와 있어요. 그 얘기 잠깐 먼저 보고 할 거예요. 자,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 안에 플러스 전기, 플러스 전기 뜨는 놈과 전기를 띠지 않는 놈이 있죠. 주변에 마이너스 전기 띠는 놈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플러스 전기 띠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걸 양성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중성자라고 하죠. 전기를 띠지 않고 있습니다. 얘네 둘을 합쳐서 원자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원자핵은 무슨 전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뭐가 전자가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죠. 얘네 둘을 합쳐서 우리가 원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양성자나 중성자, 전자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튬이다. 그러면 왼쪽 아래와 위에 이렇게 숫자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자, 왼쪽 아래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요걸 원자 번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원자 번호라는 거는 이 리튬이 주기율표에서 몇 번째 칸에 들어가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에서 세 번째 칸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로? 양성자 수로 정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원자에서는 요게 전자 수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러니? 자, 원자는요 기본적으로 전기적인 중성이에요. 중성이라는 말은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플러스 전기 띠는 양과 마이너스 전기 띠는 양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자 안에서 플러스 전기 띠는 게 누구야? 양성자죠? 마이너스 전기 띠는 게 누구예요? 전자죠? 얘네 개수가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자, 왼쪽 위에 요렇게 숫자 써 있는 거는 얘는 우리가 질량수라고 합니다.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양성자가 지금 몇 개? 원자 번호 3번이니까 3개 있죠? 그럼 중성자는 몇 개? 4개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들을 이런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제 다시 34페이지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제 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보기 전에 이제 용어를 하나 간단히 정리하고 볼 건데요. 원소라는 말이 있고요. 원자라는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 원소기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원자 번호, 그죠? 언제 원소 쓰고 언제 원자라는 말을 쓰냐? 그치? 자, 원소라는 말은요, 그 원자의 종류를 얘기할 때 보통 원소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원자라는 거는 자, 그 입자 자체를 나타내는 거고, 보통 개수를 표현할 때 요 원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물이다 H2O 라고 하면, 그치? 자, 얘는 원자 몇 개로 되어 있니? 3개로 되어 있는 거죠?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 그러면 얘는 원소 몇 가지로 되어 있니 하면 2가지로 되어 있는 거지. 수소와 산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사용하는 용도가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요런 내용들 이제 알고 계시면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주기율표가 발견되는 과정이에요. 자, 주기율표가 발견되는 과정을 좀 보면 첫 번째로는 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뭐를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보면 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뮬렌즈라는 사람이 옥타브 규칙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요거는 현재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는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뭐를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원자량이라는 거는 원자의 질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즐리라는 사람이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 원자 번호라는 건 양성자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를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를 만들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첫 번째, 요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멘델레프가 최초의 주기율표를 모즐리가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들 때 만들었던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잘 나오는 문제들이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거는 얘네들의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볼 거예요. 간단히 볼 건데, 문제 나오는 경우는 좀 나올 확률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 이해 안 되면 몰라도 상관없고,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았죠?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일단 데베라이너 얘기인데, 데베라이너 얘기의 새쌍 원소설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이 당시에 발견했던 원소들을 봤더니 뭐가, 얘네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몇 개씩? 3개씩 있더라라는 겁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3개씩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새쌍 원소설인 거고, 자, 이때 자, 예를 들면 여기 뭐 지금은 알고 있겠지만 1족에 보면 예를 들어서 리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칼륨이 있습니다. 리튬하고 칼륨이 있는데, 자, 요 리튬하고 여기 있는 칼륨의 질량을 측정을 해서 이 질량의 평균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래요. 근데 나중에 나트륨이 발견이 됐어. 보니까 얘 질량이 리튬과 칼륨의 평균값에 해당하더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세 개씩 있는데, 그때 가벼운 놈과 무거운 놈의 질량의 평균을 구하면 중간에 있는 원소의 질량이 나오더라. 이런 이제 규칙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쌍 원소설이라는 거고, 자, 옥타브 규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얘네들을 뭐로 질량 순서로 나열했더니 몇 번째? 8번째마다 뭐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게 옥타브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가
원자량 순서로 나열을 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이때 자 아직까지 이때까지 발견 현재 우리가 보통 그 주기율표의 원소들이 한 110여 가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때까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은 애들을 예측합니다.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을 예측했는데 그게 나중에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좀 많아요. 이게 좀 허술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걸 누가? 모질리가 원자번호 순서로 해서 다시 수정을 한 거예요. 그게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 요런 내용들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구성을 한번 보면 자, 주기율표는 족과 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발음 잘해야 돼. 알지? 자, 그래서 족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족은요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세로줄에 해당하는 애들이고 몇 족? 1족부터 18족까지 있어요. 두 번째, 자, 같은 족에 있는 애들끼리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족의 1의 자리수가 뭐를? 최외각 전자수를 나타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좀 조심할 건 뭐냐 하면은 조심할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최외각 전자수를 가끔 원자가 전자수하고 그냥 혼용해서 쓰시는데 원래 얘네 둘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그래서 잘 들어야 돼.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너희가 시험 볼 때 당연히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고, 만약에 보통 이제 그 최외각 전자수보다 원자가 전자수 그냥 원자가 전자수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원자가 전자수라고 하시면 그거대로 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지? 섞어서 쓰시게 되면. 그래서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알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주기. 자, 주기는요,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가로줄에 해당하는 애들이고, 어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어요. 두 번째, 이때 요 주기의 수가 나타내는 게 뭐야? 그게 전자 껍질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족과 주기로 주기율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필요한 거 필기를 좀 합시다. 사진 찍어 놓으시거나. 됐나요? 자, 지우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42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1번 문제.
42페이지에 1번 문제. 자, 주기율의 발견과 관련된 과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치? 자, 라부아지에는 당시 발견된 33종의 원소를 성질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였다 했는데, 자, 여기 잠깐 볼게요. 라부아지에는요, 요 데베라이너 이전이에요. 요 이전에, 그치? 라부아지에 얘기를 왜 안 했냐면,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건너뛰었는데, 보통 데베라이너부터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하튼 이 라부아지에가 뭘 한 사람이냐면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돼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뭐를 원소를 발견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치? 자, 여러분 그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돌턴이라는 사람이 입자설 원자라는 걸 그죠 얘기를 하죠, 그지? 뭐 원자를 실제로 봤겠어, 그지? 원자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근데 라부아지에는 그 원자들 중에도 뭐가 있다, 종류가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원소를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 볼턴은 그 입자 원자를 발견한 거고, 그치? 라부아지에는 그 원자들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발견된 종류들을 가지고 규칙성을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참고로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2번 데베라이너는 새쌍원소설, 그죠? 제안했고요. 멘델레예프는 원소를 뭐로? 원자량 순서로 나열해서, 자, 주기율표의 기틀을 마련했다.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4번 모질리는 원소의 주기성이 뭐하고? 양성자 수와 관련이 있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율의 발견과 관련된 과학자를 시대 순서로 나열하면 거기 있는 게 틀렸죠. 데베라이너, 멘델레예프, 모질리 순서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35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앞에 지워요. 지워. 자, 35페이지에 얘기를 보면서 그 전에 요거 잠깐 봅시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얘기 봤지만 족의 1의 자리수가 뭐를? 최외곽 전자수를 나타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주기는 전자 껍질수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치? 그 얘기를 한번 먼저 볼 건데, 어디를 보시느냐? 39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그 밑에 전자 배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 얘기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누구하고? 나트륨하고 염소 얘기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나트륨은요 원자 번호 11번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양성자 11개 있다는 얘기고 전자도 11개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원자 핵이 요렇게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가 11개가 있을 텐데, 전자가 그냥 막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뭐를? 전자 껍질을 만들면서 있어요. 요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요 전자 껍질의 전자는 또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8개,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전자 11개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 5, 6, 7, 8개. 그럼 지금 10개 들어갔죠? 그럼 11개니까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또
여기 염소도 자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전자 껍질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때 자 얘도 전자 17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8개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10개 들어갔으니까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요렇게 7개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17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자, 나트륨은요, 주기율표에서요, 어디에? 3주기에 있고요, 1족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3개가 있는 거고,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하나 있는 겁니다. 자, 염소는요, 주기율표에서 마찬가지로 3주기에 있고요, 17족에 있어요. 그래서 전자 껍질이 3개가 있고,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7개가 있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소다. 그러면 산소는 2주기 16족에 있어요. 그럼 전자 껍질 몇 개? 2개.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 개? 6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그 얘기가 요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아까 선생님이 최외곽 전자수라는 거하고 원자가 전자수가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야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든지 간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지, 우리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시험 볼 때 이렇게 봐야지, 이걸 알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최외곽 전자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수라는 게 있는데, 자, 최외곽 전자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그치? 원자들이 결합할 때 그 결합에 사용되는 전자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야. 왜냐? 봐봐. 여기 원자하고 원자가 결합을 할 거야. 원자는 원자 자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합을 해서 다른 물질들을 만들게 되는데, 결합을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만나겠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제일 먼저 만나겠지. 표면에 있는 애들이. 그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누구야? 그게 최외곽 전자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좀 다르다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1족부터 해서 18족까지 있을 때, 자, 최외곽 전자수는 1족에 있으면 하나, 2족에 2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가는 겁니다. 아까 1의 자리수가 이걸 나타낸다고 그랬지. 근데 예외는 헬륨만 여기선 2개예요. 18족에 있지만. 문제는 원자과 전자수야. 원자과 전자수는 1족에 있으면 1개고요.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까지는 같은데 원자과 전자수가 0이에요. 왜 얘가 0이냐? 왜 얘가 0이냐? 18족에 있는 애들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아마 배우게 될 텐데, 결합을 안 해요. 결합을 안 하니, 전자가 실제 8개가 있지만 결합을 안 하니까 그 8개를 결합하는데 안 쓴다고. 그러니까 결합에 사용되는 전자는 0인 거야, 그냥. 이해됐어?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나왔는데, 얘들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나트륨이 있다, 산소가 있다, 네온이 있다. 자, 얘네 최외곽 전자수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최외곽 전자수 1개, 6개, 8개 이렇게 구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들아 얘네 원자과 전자수의 합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개, 6개, 0개 계산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수로 쓰느냐 원자과 전자수로 쓰느냐 해서 그치? 크게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문제에 아주 심각한 그죠? 영향을 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학교 선생님이 요 용어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수업 때 잘 드러나야 된다고. 알겠어? 알겠어? 그리고 뭔가 의심적이면 무조건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돼. 내가 문제 내는 거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금속과 비금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어요. 주기율표가 있는데 얘들아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가 위로 갈수록 커질까 아래로 갈수록 커질까?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위로 갈수록 작아지겠죠. 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갈수록 전자 껍질이 1개, 2개, 3개, 4개 증가하는 거 아니야?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얘들아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질까 왼쪽으로 갈수록 커질까? 왼쪽. 내가 좀 전에 위로 갈수록 커질까 아래로 갈수록 커질까 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질까 왼쪽으로 갈수록 커질까 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겠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럼 왜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는 얘긴데 왜 작아지냐? 여기 봐봐. 나트륨도 3주기에 있고요. 얘도 3주기에 있습니다. 주기율표에서 보면 가장 왼쪽에 있고 가장 오른쪽에 있어요. 자, 얘는요. 나트륨은 원자 핵에 양성자가 몇 개 있는 거야? 11개 있는 거지. 원자번호 11번이니까. 얘는 원자 핵에 양성자 몇 개 있어? 17개 있지. 그럼 나트륨은 플러스 11개로 전자들을 잡아당기는 거야. 얘는 플러스 17개로 전자들을 잡아당기는 거야. 누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겠어? 이게 더 세겠지? 누가 더 작겠어? 얘가 더 작겠지.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원자의 크기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더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느 쪽으로? 요렇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 그죠? 오른쪽 위로 갔을 때 원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것 때문에 봅시다.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커지면 얘들아 원자의 크기가 커지면 원자 핵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 멀어지겠지? 거리가 멀어지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어떻게 돼? 약해지겠지?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럼 전자를 잘 빼서 전자 뺏기면 뭐가 되는 거야? 양이온 되잖아. 그죠? 자, 이런 게 누구의 특징이라고? 이게 금속의 특징입니다. 자, 금속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고? 양이온이 잘 된다. 알았지? 양이온 되는 게 금속이야. 뭐 광택이 있고 단단하고 뭐 다 쓸데없는 얘기야. 양이온 되는 게 금속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로 가면 원자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그죠?
원자 핵에서 전자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가까워질 거고. 그죠?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어떻게 돼? 커질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전자를 잘 빼서 오겠지. 전자 잘 빼서 오면 뭐가 된다? 음이온이 잘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특징이라고? 비금속의 특징이다. 뭐가 비금속이야? 음이온 되는 게 비금속이라고.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보면 가운데와 왼쪽으로 누가 있고 금속이 있고 오른쪽으로 뭐가 있다? 비금속이 있다. 물론 수소는 예외적으로 여기에 있지만, 그지?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자, 옆 페이지 35페이지 한번 보시면 35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주기율표 나와 있죠? 그 주기율표에 연두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비금속이에요. 그죠? 생각보다 비금속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지? 나머지 대부분 다 금속입니다. 됐나? 그리고 하나만 더. 그 주기율표에 보시면 중간에 코발트색으로 되어 있어서 준금속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코발트색으로 되어 있는 거. 준금속은요, 학교에서 안 했으면 굳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맞지? 고등학교 가면 잘 다루는 애는 아니어서. 얘는 뭐냐면 쉽게 해서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에 경계에 있는 경계에. 그러니까 얘는 금속의 성질도 조금 있고요, 비금속의 성질도 조금 있어요. 그런 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나중에 학교에서 만약에 중금속을 조금 깊게 들어가면 그때 가서 봐도 상관없지만 그러진 않을 거야 아마. 알았지?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을 정리해 놓은 표가 있죠. 한번 같이 봅시다. 표를 한번 보는 거야. 35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 자,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왼쪽과 가운데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배치가 되어 있고, 자, 상온에서 고체지만 수은만 액체예요. 다 아는 얘기죠, 이거는. 그 다음에 광택이 있고요. 전기가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고요. 모양도 잘 변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냥 뭐 다 그럴 것 같은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비금속은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기체 또는 고체로 있고 브로민만 액체예요. 자,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쳐! 어디다가? 브로민은 액체. 별표 치세요. 브로민은 액체. 별표 치세요. 자, 얘를 왜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별표를 치라고 했느냐? 얘들아, 수은이 액체라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지. 브로민이 액체라는 거는 통합과학에서 처음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은이 액체라는 거는 문제에서 잘 안 내요. 왜? 다 알만한 애를 다 아니까. 그래서 브로민이 액체인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알지? 중요한 거는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알지? 별표 치라는 거는 어려워서 별표 치라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별표 치라는 거야. 알겠죠?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뭐 광택이 없고요, 뭐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작고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속의 이용, 비금속의 이용인데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들 아니니까. 특히 이제 여러분들 여기 완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학교 교과서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 나눠준 프린트에 있는 예시들을 잘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뒤에 문제 한번 볼까요? 또 살짝 넘어가서 문제 한번 보시면 4번 문제 볼까요? 42페이지에. 자, 1번.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특유의 광택이 있는 게 아니지요. 광택이 있는 건 금속입니다. 금속은 대부분 은백색, 회백색이라는 광택을 가지고 있어요. 몇몇 특이한, 뭐 금은 노란색, 구리는 붉은색, 색깔 있는 광택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그 특유의 광택들이 있고요. 2번, 1번 틀린 거죠. 그래서 2번,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주기율표 오른쪽에 있다고 했죠.
금속 원소는 비금속에 비해 전기 전도성이 전류가 잘 흘러요. 맞죠? 4번. 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맞죠? 여기 만약에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이러면 틀리죠. 수은이 예외로 있으니까. 5번. 금속 원소는 대부분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에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특징들을 물어보는 게 문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36페이지 얘기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필요하고 또 필기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 됐나요? 지워졌나? 자, 이번에는 뭐를 볼 거냐면 동족 원소라는 걸 볼 겁니다. 자, 동족 원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을 얘기해요. 뭐 말뜻 어렵진 않죠. 동족이라는 말이. 자, 근데 아까도 잠깐 봤지만 같은 족에 있으면 즉 동족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이 말장난을 친단 말이야. 뭐라고? 동족 원소는 같은 족에 있으면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런단 말이야. 틀린 얘기야. 비슷한 거하고 같은 건 다른 거야. 알았죠? 같은 성질 갖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성질 갖는 거지. 그 다음에 오늘 그 문제 읽다 보면 여기에 얘네 성질이 그냥 성질이 비슷하다가 아니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같은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는 화학적 성질 비슷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 동족 원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 주의해야 돼? 수소 주의해야지. 수소는 같은 1족에 있지만 같은 1족에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과는 달라요. 해서 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와요. 수소는 같은 족이지만 성질이 다르다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죠? 그래서 수소는 요 얘기의 예외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기에 나오는 1족부터 18족까지 있는 애들을 다 배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애들만 볼 겁니다. 자, 누구를 볼 거냐? 1족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해요. 얘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이라며. 왼쪽에 금속이 있기 때문에 가장 왼쪽에 있잖아. 금속의 대표예요, 얘네가. 그 다음에 17족에 있는 애들, 얘네가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 놈들이고 얘를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비금속의 대표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18족이 더 오른쪽에 있는데 얘를 왜 안 보냐? 얘는 비활성기체라고 해서요. 비금속은 비금속이 맞지만 다른 비금속들하고는 성질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얘는 따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2족이 있는데요. 2족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2족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칼리 금속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성질도 좀 비슷합니다. 알칼리 토금속은 왜 토금속이냐면 흙에 주로 있어요. 흙. 지각에 주로 있는 애들이에요. 칼슘, 마그네슘 이런 애들. 그래서 이름이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주로 이제 1족과 17족 얘기를 볼 건데, 자, 그 얘기를 이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먼저 1족에 있는 누구부터? 알칼리 금속 얘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건 잘 봐야 돼. 뭐를 보려고 하는 거야? 같은 족에 있으니까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더라. 이거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를 봐야 돼? 아, 얘네들이 이런 게 비슷하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를 봐야 된다고. 알겠지? 자, 봅시다. 일단 알칼리 금속은요 1족에 해당하는 놈들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밑에 뭐 루비디움, 세슘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1족에 있으니까 뭐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한 개예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자, 전자 하나가 나가버리고 플러스일까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 리튬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이 돼요. 이런 게 공통점이라고. 비슷한 성질. 얘는 다 일가 양이온 되더라. 왜? 다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대체로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속하고 조금 달라요.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륨은요, 나무 젓가락으로 꽂으면 꽂혀 그냥. 진흙 찰흙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금속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네는 밀도가 작아요. 특히 리튬, 나트륨, 칼륨은 누구보다도 물보다도 작아요. 무슨 말이야? 물에 뜬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금속하면 물에 가라앉잖아. 얘는 물에 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네는 반응성이 커요. 자, 반응성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반응이라는 말이 변화라는 뜻이에요. 잘 변한다는 거예요. 반응성이 크다는 거는 잘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데, 뭘로 변하는데 잘 변한다는 거야? 금속이죠. 양이온이 잘 되고요. 다른 원자들과 결합을 잘해요. 양이온이 잘 되고 결합을 잘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들었어. 맞지? 중요하다는 거야. 맞지? 여기서 얘는 실험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실험 관련된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올 거예요. 맞지? 자, 첫 번째로 얘는 뭐가 그 산소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빠르게 반응해요. 해서 금속 특유의 광택이 없어집니다. 반응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화학반응식을 지금 하얀색으로 쓴 거는 화학반응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화학반응식 강조해서 얘기하시면 시험 보기 직전에 외워줘야지. 근데 웬만한 문제는 이걸 화학반응식으로 쓰라는 문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근데 이건 알아줘야 돼. 얘가 산소를 만나기 전에는 광택이 있었는데 만나고 났더니 뭐한다? 광택이 없어지더라. 뭐가 어떻게 검게 변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요 얘기예요. 산소와 만나면 빠르게 변한다는 게. 두 번째, 얘가 뭐하고 물과 만나면 빠른 게 아니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뭐가 염기성이 나오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위에 거보다 요 밑에 게 더 중요해요. 이제 더 잘 나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얘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얘들아 수소기체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불을 갖다 대면 톡 하고 터지죠? 그 다음에 여기 수소나트륨 얘가 염기성이에요. 얘가 염기성입니다. 얘가 염기성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하니?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액이 있어요. 이 페놀프탈레인을 집어넣으면 얘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걸 통해서 얘가 지금 염기성이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어디다 넣는 이 실험한 비커에다가 원래 처음부터 페놀프탈레인을 넣고 시작할 거야 실험을. 자 여기 보세요. 자 근데 얘네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정도는 리튬보다 나트륨보다 칼륨이에요. 여기 얘들아 여기 있잖아. 물에다가 리튬 집어넣잖아. 딱 불꽃이 튀긴단 말이야. 나트륨 집어넣잖아. 도망가야 돼. 터져. 칼륨 집어넣잖아. 그냥 있어도 돼. 어차피 도망가도 죽을 거야. 알지? 그래서 실제로 얘네를 물에 넣는 실험을 잘 하진 않아요. 아직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순서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네 보관할 때, 얘 봐. 지금 산소 만났더니 다른 걸로 변해버렸잖아? 물 만났더니 다른 걸로 변해버렸잖아? 나는 나트륨을 그냥 나트륨으로 갖고 싶어. 갖고 있고 싶어. 근데 얘네를 만나면 변화버리잖아. 얘네를 만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보관할 때는 산소나 물을 차단해서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석유 같은 거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지금 요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뭘 본 거야? 아, 얘네들이 다 1족에 있는데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긴 있지만 이런 비슷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본 겁니다.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왜? 그냥 눈으로 봐서 잘 구분이 안 돼요. 둘 다 셋 다 얘는 반짝반짝하는 놈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이거는 여기다가 볼게요. 5번까지 봤지? 6번. 쟤네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불꽃 반응 색깔로 연을 종합부터 되었죠?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는데 리튬은 붉은색, 불꽃 반응 색깔을 실험하면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이죠. 그래서 색깔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 해서 여기까지 또 필요한 거 필기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반응 정도는 반응 정도는 반응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아, 반응 정도로 그것도 구분은 가능하긴 한데 기준이 좀 애매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뭐 A하고 B가 있는데, 그치? 뭐 얘 A하고 B가 하나는 나트륨이고 하나는 칼륨이다. 그러면 이제 더 반응 잘하는 게 칼륨이고 하나는 나트륨이고 안 하는 건 나트륨일 텐데 그냥 놓고 이게 누구냐 그러면 좀 애매하지 그냥. 그래서 뭔지 알려주고 구분하는 거, 비교해서 구분하는 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앞에 지워요. 지워요. 자, 이번에는 할로젠 원소 얘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할로젠 원소입니다. 자, 할로젠 원소는 자, 첫 번째로 주기율표에서 17족에 해당하는 애들이고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졌니?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선생님 몇 번 얘기했지만 20번 넘어가는 애들을 순서대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치? 브로민하고 아이오딘 정도는 적어도 원자 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얘네가 17족에 해당하는 것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때 얘네는 원자과 전자 수가 7개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더 받아서 뭐가 돼?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면 플로리나 이온, 염화 이온,
브롬이나 이온, 아이od이나 이온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네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얘네가 이원자 분자라고 하는 건 이원자라고 하는 건 뭐야? 요때 2는 숫자 2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는 분자다 이거야. 그래서 F2, Cl2, Br2, I2 요렇게 존재합니다. 여기 잠깐만 봐봐. 여기 잠깐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요렇게 나왔어. 이건 뭐야? 이건 3원자 분자야. NH3 암모니아야. 이건 몇 원자? 4원자 분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에서 몇 원자 분자 나오면 아까 선생님 원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랬어? 개수 따질 때 주로 쓴다고 그랬잖아. 이해됐나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외워야 되느냐? 첫 번째 얘네는 이 할로젠 원소들은 물질로 존재할 때요 요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 예를 들어 염소가 들어간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때 염소가 들어간 물질은 염소 분자이거나 염화 이온이 들어가 있는 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 원자가 아니라. 알았지? 자 그리고 얘네는 자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별표까지 쳤잖아. 뭘 별표 쳤어? 예. 뭐라고? 액체라고. 그지? 그 브로민이 여기 나오는 얘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얘보다 앞에 있는 애들은 기체예요. 얘보다 뒤에 있는 애는 고체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렇게 분자로 있을 때 색깔을 띄어요. 아까 우리가 금속 같은 경우에는 불꽃 반응 색깔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얘네는 이렇게 분자로 있을 때의 색깔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는 담황색. 여러분 아마 교재에 보시면 중간에 그 색깔 나와 있는 플라스크 병이 있을 겁니다. 그 그림에 사진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문제 물어본다는 거지. 염소는 황록색. 얘는 적갈색. 얘는 보라색. 문제에서 대놓고 얘가 무슨 색깔이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기체 A가 있는데 얘가 황록색이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얘가 염소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풀면 문제가 더 잘 풀린다고. 됐어요? 자 해서 요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치? 자 네 번째 얘네도 뭐야? 아까 알칼리 금속처럼 얘네도 반응성이 커요. 그럼 아까 반응성이 크다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니? 금속에서는 양이온이 잘 되는 거라 그랬지. 음이온에서는 음이온이 잘 되는 거겠지. 음이온에서는 비금속에서는 음이온이 잘 되는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음이온이 잘 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원자들과 결합을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볼 건데 얘를 노란색으로 쓰긴 할 거지만 그냥 봐두세요. 왜냐하면 이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거의 한 70% 정도는 알칼리 금속에서 나올 거야. 알지? 그리고 할로젠 원소에서는 한 20%? 20%? 남의 10%는 뭐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가 같이 나오는 거야. 한 문제. 그치? 여기서는 문제가 주로 나오면 알칼리 금속에서 좀 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볼 건, 자, 여기 알칼리 금속 있잖아. 우리 좀 전에 배운 거. 이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가 만나면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되겠니? 알칼리 금속 잘 변하는 놈이라며, 할로젠 원소 잘 변하는 놈이라며, 잘 변하는 놈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되겠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진짜 폭발해. 그래서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에 여기에 염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요렇게 나트륨 조각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요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빠바바바박 하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흰색 가루가 남을 건데 그 흰 가루가 뭐게? 염화나트륨이에요. 소금이다, 소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할로젠 원소를 수소하고 반응을 시키면 할로젠화 수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자, 염소하고요 수소가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할로젠화수, 염화수가 만들어져요. 자, 이때 여기에 추가해서 봐봐. 얘를 계속 물에다 집어넣으면 산성돼요. 얘 물에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뭐? 수소이온 나옵니다. 수소이온 나오는 게 산성이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같이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는 어떻게 되겠니?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는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서예요. 플로린이 반응이 제일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서입니다. 됐나요? 얘네가 이용되는 예시들은 여러분 그 교재 왼쪽에 보시면 사진으로 해서 뭐 알칼리 금속은 뭐 휴대전화 배터리나 그 다음에 나트륨은 비누, 조명, 칼륨은 비료, 할로젠은 충치 예방 치약이나 염소는 수영장 소독, 아이오딘은 소독약 이런 거에 이용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보통 할로젠 원소들은 살균, 소독, 표백 이런 거에 주로 이용이 돼요. 그치?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필요한 거 필기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읍시다.